제가 이제 암 환자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왜 내게 하필 이런 그 암이라는 병이 생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사실은 충분히 어떤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일원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고 하면서 통계청의 2023년도에 그 통계도 그렇습니다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암이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게 되면 내 몸에 암세포 없이 건강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인 또 하루에 이 암세포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암이 발병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제 면역세포, 뭐 잘 아시다시피 면역세포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을 이 강물에 비유를 해보면 이 강물에 물고기가 이동을 움직이면서 암세포를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하듯이 이 혈액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혈액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 몸속의 혈액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이제 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과 또 혈액을 움직이는 힘, 이걸 합쳐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특히 이제 한의원 가면 기혈 순환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우리가 그 힘에 해당되는 뭐 기가 약하다 또 기진맥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기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 몸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원료가 되는 거죠. 우리 생명 활동하는 하나의 원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암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필요 없는 어떤 불순물 같은 거를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그런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체의 건강한 생명 활동에서는 기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기혈이라는 걸 굉장히 건강하게 해서 우리 몸속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하고 있는 이 암세포도 제거를 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과 이미 암세포가 우리 몸에 만들어져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과 또 우리 몸이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암 환자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왜 내게 하필 이런 그 암이라는 병이 생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사실은 충분히 어떤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암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정상인도 하루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암세포가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포가 생성이 되고 사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매일.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는 37조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수많은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는 하루에 한 0.5%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30조에서 40조의 0.5%라 그래도 1,500억 개에서 한 2,000억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세포가 생성이 되고 사멸되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위나 이런 장의 점막 같은 경우는요. 한 3일에서 5일 만에 이제 세포가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피부 각질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적혈구 같은 경우도 한 120일 정도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이게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이 되다 보니까 이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이 되는 과정에서는 좀 쉽게 표현하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공장이 아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잘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5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암이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몸의 대식세포라든지 백혈구나
또 임파구 같은 그런 면역 세포들이 이제 그 암 세포를 잡아서 이제 나름대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암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러면 암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세포가 생성되고 나름대로 사멸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는데 우리가 불량품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원료를 좋은 걸 공급해야 되거든요. 좋은 원료를 공급해야지만 사실 불량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료가 바로 아까 얘기를 드렸던 우리 몸의 기혈이라는 그런 생명활동 에너지거든요. 원료를 잘 좋은 걸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또 제거하는 그런 청소부대의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찾아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역할도 바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면역 기능인데 이 면역 기능도 누가 하느냐? 사실은 혈액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좋은 원료를 공급하고 또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어떤 암세포를 찾아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걸 제거하는 것도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건강한 기혈 에너지, 쉽게 말하면 깨끗한 혈액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암이 안 생기게 하려면 제가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라. 피를 맑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피가 탁해지게 되면 이제 나쁜 원료가 공급이 되면서 불량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피가 탁하면 그 혈액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청소부 역할을 못 하니까 암세포가 이제 막 증식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뭉치게 되면 암덩어리가 되고 이제 암으로 발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비정상적인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는 탁한 피, 이게 이제 의혈이라고 한의학에서 표현하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탁한 피, 의혈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자기의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서는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하는 그 세포 분열의 과정에서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랄까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포를 생성하고 하는 또 사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갖춰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그 DNA 프로그램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암세포가 이제 생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내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좋은 원료 공급하고 면역 기능을 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바로 내 몸의 염증을 줄이고 또 염증을 줄임으로 해서 암세포의 어떤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바로 결과적으로는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암 조직이 발견이 되면 일단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암에 대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암세포가 어느 정도의 뭐 우리가 이제 1기, 2기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 암의 덩어리의 크기라든지 전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암을 정도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원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덩어리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수술로서 덩어리로 찾아내기 힘든 거는 뭘 하죠? 항암을 하죠. 항암이라서 암세포를 타겟을 해서 사멸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암세포를 타겟하는 게 항암 그 어떤 항암요법뿐만이 아니라 화학요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사선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나름대로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완전 관해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 관해가 되면 사실은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언제 환자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수술하고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표준 치료라고 그러죠. 이런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별로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잘 먹고 뭐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활 잘하라 이런 얘기밖에 이제 해줄 게 없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미 그렇지만은 덩어리가 없고 암 조직이 없는 거지만 몸에는 암세포가 당연히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은 개인 관리죠. 개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개인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내 몸의 피를 맑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맑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좋은 원료 또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를 맑게 하는 거고요. 이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미 이제 내 몸에 나쁜 피로 생성되어 있는 이런 의혈이라는 걸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나 식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는 식품은 뭐냐면 항산화 식품이라고 그래요. 이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라. 일단 첫째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일상생활에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수면이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내 몸에 깨끗한 혈액을 생성하게 하고 그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어떤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몸에 피가 탁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걸 내놔요.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보면 몸의 노폐물이고 찌꺼기거든요. 이건 이제 뭐하고 같냐면 우리 자동차가 연료를 쓰잖아요. 그럼 메인이 나오죠. 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이 30조나 40조 되는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내놓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고요. 이 활성산소가 피를 탁하게 하고 또 이 피를 탁하게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염색체의 어떤 염증이 생기고 또 염색체의 어떤 세포 생성 과정에서 변화가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이제 암세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식품을 먹는 이유는 이런 세포의 어떤 생명 활동을 통해서 생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피를 맑게 하고 또 몸 속에 어떤 노폐물 이런 것들 녹슬게 하는 노폐물을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산화 효과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대부분은 다 이런 항산화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 파이토라는 건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케미칼이라는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연 항산화제거든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식품 속에는 이제 이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은 어떤 식품 속에 왜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느냐 하면 항산화 물질이 생기게 되냐면 식물은 자라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햇볕에서 오는 이 자외선이라든지 또 세균 또 해충, 곤충 이런 것들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대사산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채소, 과일, 곡류 또 우리가 버섯, 콩 이런 데 다 이제 사실은 이 영양분도 들어있지만 항산화 성분이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죠. 파이토케미컬 식품 중 슈퍼푸드는 어떻게 찾나요? 그러면 이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이제 모든 엄청나게 많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 항산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식품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슈퍼푸드를 어떻게 찾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식품은 어떤 과일이든 채소를 보면 아주 색깔이 진하다는 거죠.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색깔에 우리가 대표적인 색깔 얘기하면 우리가 무지개 색깔 얘기하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식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이나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제 보라색.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7개가 아닌 5가지로 빨주노초보라고 그러거든. 빨주노초보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항산화 작용이 많은 그런 파이토케미칼의 식품을 먹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빨간색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들이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라이코펜, 또 이제 안토시아닌 이런 거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토마토라든지 딸기, 또 석류, 체리, 또 이제 파프리카, 우리 붉은색 파프리카. 이런 데 이제 굉장히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좀 즐겨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과 노란색은 사실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분들은 당근이라든지 단호박, 또 고구마, 뭐 귤, 오렌지 이런 쪽에 이제 다 사실은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들은 클로로필이라든지 설포라판 등의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초록색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또 뭐 미나리, 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런 성분들이 이제 항산화 식품으로서 아주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좋은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에 특별히 들어있는 성분은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라스페라트롤 같은 이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라색은 대표적으로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포도, 뭐 또 자두, 가지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죠. 이제 아로니아 이런 쪽에 이제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내 몸 안의 암세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제목도 제가 이제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이 암세포는 조금 쉽게 비유를 하면 뭐가 같냐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방 안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죠? 걸레를 일단 닦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재료를 뿌리기도 하죠. 이게 이제 뭐하고 같냐면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해서 암 덩어리 제거하죠. 그 다음에 항암하고 방사선 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곰팡이를 타겟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산화 식품을 많이 복용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항산화 식품을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를 맑게 하면서 암세포를 또 어떻게 보면 암세포 식량을 없앤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하나의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방 안에 곰팡이를 없애려면 걸레로 닦아내고 팡이 재료로 뿌리고 해서 곰팡이만 제거한다고 그 곰팡이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팡이균도 많고요. 사실은 이 방 안의 환경이 습하고 탁하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 몸의 어떤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방 안의 환경을 개선해야지만이 곰팡이가 더 안 생기고 곰팡이를 없앨 수가 있는 거지. 방 안의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곰팡이만 제거했다고 해서는 그게 언제 또 다시 생길지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 안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문을 열고 우리 방에 불도 떼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기도 시키고 방을 좀 따뜻하게 포근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자기 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암이라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기혈이라는 내 몸의 에너지, 혈액을 대표하는 이 기혈이라는 내 몸의 에너지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신호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요즘 뭐 암세포라는 게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내 몸의 기혈 에너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암이라는 덩어리가 나타나면서 빨리 내 몸을 구조해 달라는 하나의 신호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고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이제 바로 잘못된 몸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한방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곰팡이를 닦아내고 팡이제를 뿌리고 제거하고 우리 몸속에서 암 조직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관의 상태로 만드는 데는 양방의 어떤 치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몸 안에 곰팡이를 닦아냈다고 하더라도 방 안에 창문을 열고 방에 불을 떼주고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거, 이게 사실 한방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느냐, 순환에 문제가 있느냐, 균형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피가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한방치료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일상입니다. 아무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시켜놔도 내 몸의 일상이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 먹고 내 몸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몸의 환경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피를 맑게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먹고 움직이고 또 잠을 자고 하는 일상의 어떤 생활 습관을 내 몸에 맞게 해서 더 이상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또 내 몸의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암 수술 후 한약 먹어도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한번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제 주위에도 이제 암 전문하는 의사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제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암 수술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는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약의 본질을 알고 나면 저는 그 오해가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약이라는 걸 뭐냐면, 한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산에서 나는 약초잖아요. 산에서 나는 약초, 조금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면 한약이라는 좀 약성이 강한 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같은 거거든요. 이 야생에서 산나물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이 식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어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에 크게 우리가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일단 나물로 먹죠. 그렇지만은 이제 나물로 먹고 식품으로 먹는 거죠. 예, 우리가 한약재 중에도 사실 식품으로 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큰 뭐 독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만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슈퍼푸드보다도 훨씬 강한 그런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 같은 데서도 어떻게 보면 약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약으로 구분해 놨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산화 식품이라든지 아까 내가 산나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이 좋은 산나물을 먹고 암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한부 또 어떻게 보면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으로 들어가서 맑은 공기 새고 또 산에서 나는 그런 자연의 어떤 나물이라 이런 걸 길러서 채취해서 먹고 이러면서 사실은 암을 극복하는 경우도 우리가 TV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그런 나물보다는 좀 더 어떤 강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우리 한의사의 어떤 정확한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왜냐하면 이 파이토케미칼도 작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 파이토케미칼을 처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약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보면 슈퍼푸드보다 강한 그런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약재가 바로 한약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방에서 암 치료제로 특히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약으로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걸 하나를 제가 드린다면 온나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오체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많은 연구 논문도 나왔고, 또 사실은 우리 한의계에서도 이걸 나름대로 오체를 주요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건칠단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암 환자들한테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체 작용은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죠. 여기에는 뭐 아주 좋은 그런 플라보노이드, 지금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의 어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고요.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우르시올이거든요. 이 온나무 속에는 이 페놀의 어떤 기로 구성이 된 우르시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끓이게 되면 이 페놀의 벤젠고리가 끊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옷이 좀 해독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옷에 이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그런 그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이거는 사실 전문가의 처방을 받는 게 좋은데, 뭐 또 이제 그 한 경우는 옷 성분 중에 우리 옷당용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뭐 옷물 같은 것도 있긴 해요. 이제 약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번 복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요. 어쨌든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한방에서 대표적으로 피를 맑게 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은 온나물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침의 일종인데요. 여러분들 벌침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벌침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봉동약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벌독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이 항염증과 항산화작용이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아파민이라든지 멜리틴, 또 포스파리파즈 A2 이런 성분들은 아주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벌이라는 게 꿀을 모으잖아요. 이 들판에 사실은 엄청난 세균이 많고 벌레가 많은 데서 꿀이 사실은 침범을 받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벌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일종의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약침으로 어떤 주사기에 벌의 독을 성분을 추출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잡아줌으로써 항암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한약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인데, 이게 평소에 이제 소화장애가 있고 평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위기능도 약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뭐 쉽게 체하고 소화되고 이러면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하거든요. 에너지 생성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늘 피곤하고 또 손발도 차고 뭐 또 조금만 하면 어지럽고 이제 이런 현상이, 또 체고도 뭐 살도 잘 안 찌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위기능도 좋게 해주고 또 필요한 에너지도 넣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기혈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흔히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 특히 이제 아침에 자고나면 손도 뻑뻑하고 얼굴도 부석부석하고, 또 일어나서 한 움직이게 되면 한 30분 지나면 오히려 부기가 좀 빠지면서 또 이제 몸이 정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순환이 안 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자꾸 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몸에 체지방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비만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체지방이 많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이 체지방의 역할은 뭐냐 하면 기혈이 에너지가 흐르는 어떤 경락이라는 강바닥에 이끼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순환이 안 되면서 염증도 생기고 물이 섞고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사를 항진시켜주고 순환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면 오히려 지방이 빠지고 오히려 몸도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몸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보면 몸에 조금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몸에 이제 호르몬이라는 물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물과 불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로 이제 자꾸 열이 뜨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물이 마르면서 얼굴이 열이 나고 또 얼굴이 막 상기되고 이렇잖아요. 반대로
이제 아래는 또 차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열나고 아래는 차지는.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또 기혈이라는 게 돌지를 못하고 이제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또 탁해지죠. 탁해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어쨌든 암세포를 잘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잠이 잘 오죠. 잠이 잘 오고 깊이 오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오히려 다리 쪽이 따뜻해지고 하는 이런 변화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한약 치료도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한약에 대한 오해는 왜 생긴 걸까요? 생각할 때는 이제 한약이라 그러면 옛날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소주 같은 또는 뭐 흑염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약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의 체질에 구분하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뭐 십전대보탕이나 이제 흔한 그런 약재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힘들 때 피곤하고 힘들면 사실은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간의 문제를 찾지 않고 간의 염증을 찾지, 기가 딸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약을 먹는 경우도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한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사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의계에서 뭐 한의학연구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절대 한약은 간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미 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고 인식을 하시고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의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 또는 항암 이런 표준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도 제거도 하고요. 또 한방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그 나름대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한약 치료나 또 봉독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거 못지않게 또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 스스로 그 어떤 건강한 기혈 에너지가 생성이 되도록 또 순환이 되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놔도 내 몸에 맞지 않은 이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기혈이 생성도 잘 안 되고 또는 기혈이 돌지도 못하고 또는 기혈이 균형이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또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을 제거하는 건 곰팡이 제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또 방 안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서 또 곰팡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는 아까 내가 방 안에 방문을 창문을 열고 또 환기시키고 방에 불을 떼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 몸의 환경은 사실은 내 몸의 원리만 알면, 몸의 원리라는 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좀 늘 이제 좀 거하게 생각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몸의 원리를 알고 내가 지금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일단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가 사실은 필요한데,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픈 병에 관절이 아프면 관절에 좋은 음식 또는 관절에 좋은 약, 또 뭐 어디가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암에 좋은 그런 슈퍼푸드만 막 찾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일단 내 몸의 원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암 환자가 알아야 하는 몸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예, 이 몸의 원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400년 전의 책입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요. 뭐 지금도 사실 우리 한의사분들이 동의보감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동의보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원리를 아주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와 혈이라는 기혈이 어떤 이 생명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 비위 소화기능이죠.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 여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심장과 폐의 순환기능과 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의 이게 추동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통해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비뇨생식기죠. 호르몬을 저장하는 비뇨생식 기능과 또 이 잠자는 거, 수면하고 이제 정신적인 활동,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밸런스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걸 잘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생법이라는 걸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되면 사실은 질병이라는 거는 몸의 문제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 질병의 본질은 몸의 문제에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이 평가받아서 사실은 우리 동의보감이 뭐 높은 어떤 뭐랄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의계 중요하신 분 한 분이 이제 이재마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몸을 건강하게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다르다는 이유를 왜 다르냐? 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오장육부의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뭐 늘 손발 차고 소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또 감기 같은 걸 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물만 먹어도 자꾸 붓고 살이 찌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똑같이 먹는데도 별로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게 복잡한데요. 사람마다 이게 이제 직업이 다르고 생활 어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뭐 운동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잠도 늦게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가 다르면 거기에 에너지에 맞는 생활 습관으로 통해서 잘못된 에너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에서 동의보감이 나오고 한 250년 정도의 후가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한의계에서 이제 사상의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 사상의학의 한계점이랄까요? 이 문제점을 조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의원에 갔을 때 또 이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 그러고 또 저 옆에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은 또 소양인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 아마 경험해 본 경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상의학이라면 네 가지 체질,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 네 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음인은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성격도 뭐랄까 내성적이 되고 또 체형도 팔다리 가늘면서 배만 나오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이제 소음인이라 그랬고요. 이제 태음인은 뭐냐면 이 심폐순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몸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전신적인 비만 형태 이런 사람을 사실은 이제 에너지 어떤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소양인은 제가 이제 에너지 균형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인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어떤 물과 불의 어떤 에너지가 깨진 거죠.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깊이 못 자고 늘 신경질지게 되고 또 예민하고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도 뭐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이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이제 평소 체질적으로 이제 비뇨생식기가 약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인은 뭐냐? 사실은 태양인은 우리가 연구에도 0.몇 %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한 30년 임상을 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태양인 같다라고 한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1900년대죠. 1893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와 순환기와 비뇨생식기를 물려받으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서 농사 짓고 아침 해 뜨면 일어나고 활동하고 농사 지으면서 활동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이런 비슷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타고남이 그게 그대로 갔고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 한 가지씩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에너지 생성도 안 되고 균형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생성의 문제가 더 도드라져서 평소에 뭐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해서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써가지고 잠을 못 자고 뒷골이 땡기고 해서 눈에 충혈도 되고 잠도 못 자고 해서 한의원 가니까 당신 소양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라는 게 이게 포괄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세 가지 기능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비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딱딱 50대 50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30대 70, 뭐 20대 80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의 체질은 사실은 딱 이렇게 당신은 무슨 체질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의 어떤 장부의 기능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 또 에너지의 어떤 생성순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 허준 선생님의 몸의 중요성, 몸 건강에 하는 그런 이론과 또 이지마 선생님의 몸 건강을 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좀 현대의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게 제가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걸 정리를 했고 이걸 이제 내 몸에 맞는 맞춤 생활법이라는 걸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자리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내 몸의 에너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건 내 몸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우리가 망문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망이라는 건 환자가 들어오는 이제 체형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문자 또 환자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람 에너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IT 시대고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하고 만든 게 이제 카이닥이라는 거거든요. 코리안 AI 닥터가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 한의사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쉽게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이제 우리가 뭐 내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를 하듯이 누구나 쉽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는 나오지 않고 구글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카이닥을 한번 검색해서 한 20가지 정도 기본 설문만 하면 이제 나에 대한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또는 순환은 100점에 몇 점, 균형은 100점에 몇 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생성의 우선 개선을 위해서 음식을 요런 건 먹지 말고 요런 건 먹고 또 운동도 이런 운동은 좀 피하고 요런 운동을 하시고 또 잠을 잘 때도 요런 걸 좀 더 강조를 해서 또 생활하시고 이런 생활법을 제공해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볼 때는 내 몸의 지금 에너지 상태 또 내 생활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한번 평가하고 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건이 되면 이제 암 환자들 같은 특히 이제 표준 치료 받고 특히 이제 뭐 더 이상 양방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한방 치료를 좀 도움을 좀 받으시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방과 양방 치료의 도움도 받지만 내 몸에 맞게 이제 에너지에 맞게 어떤 생활하는 거 이제 요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한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한약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파이토케미칼이 강력한 우리가 슈퍼푸드 이상의 항산화제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피를 맑게 하는 그 자체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봉독요법을 얘기했습니다만 봉독 자체, 벌독 자체도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암 효과도 우리가 이제 벌독을 비베놈이라고 합니다. 벌을 비라 그러고 독을 베놈이라 그러거든요. 비베놈이라는 키워드와 암이라는 캔서라는 걸 쳐서 우리가 그 뭐 퍼브메드라든지 유명한 그 SCI 저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 수천 편의 아마 논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쓴 논문만 해도 뭐 수백 편이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많은 이미 연구 결과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침을 맞는다든지 뜸을 뜨는 침을 맞는 건 뭐냐면 침을 맞는다는 거는 막혀 있는 기를 소통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혈이 소통이 되면 당연히 피가 맑아지겠죠. 그리고 뜸을 뜨는 건 왜냐면 뜸을 뜨게 되면 온열 작용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피 혈액 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부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몸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순환을 시켜주면서 피를 맑게 하는 호흡법 같은 거요. 다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스스로 이제 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제 한의원에 가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생성되도록 약을 먹고 그 기능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도 찌고 피로도 개선이 되고 좀 더 몸도 얼굴에 화색도 돌고 이제 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순환, 균형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하겠다는 환자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단 암 덩어리가 있으면 뭐 수술이 사실 두렵고 겁나지만 암 덩어리 그냥 일단은 먼저
암세포를 가장 많은 암세포를 몸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수술은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푸드라든지 한약재로도 충분히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암세포들은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될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 가족이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암 조직이 크게 있을 경우에는 일단 수술로서 제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항산화 식품이나 어떤 한약을 통해서 또 항암이라든지 요즘 뭐 항암이 많이 발전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항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건데 몸의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망가뜨릴 수 있고 몸의 정상적인 기능들도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거는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항암 음식 중 암 환자는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내 몸의 에너지에 맞는 생활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글에서 이 카이닥을 한번 쳐서 KAIDOC를 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몸에 맞는 이제 음식을 일단 선택하는 게 좋은데 오늘 이제 제가 조금 그 뭐랄까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암 환자를 뭘 먹어야 하나 너무나 많은 광고가 쏟아지잖아요.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찾는 게 우리가 항산화 식품이죠. 그래서 우리 항산화 식품은 뭐 빨주노, 초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색깔이 진한 그런 식품들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슈퍼푸드고 항산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다 어느 한 곳에 구애하지 말고 좀 골고루 먹을 필요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작용하는 부위도 다르고 작용하는 또 기능도 어떤 메커니즘도 달라요. 기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지만 제가 또 계속 지금 제가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슈퍼푸드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이게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소화 기능이 에너지 생성 기능이 약한 사람이 우리가 보면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거 이런 우리 생채소를 녹즙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다. 피도 맑게 하고 우리가 항산화 효과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찬 걸 먹게 되면 위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또는 찬 걸 먹게 되면 찬 걸 데워야 되거든요. 그 데우는 데서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몸의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몸이 좋다고 매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먹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더 도움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걸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늘 붓고 몸에 체지방이 많고 비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보면 요즘 뭐 견과류가 또 이게 오메가3나 이런 좋은 또 기름이 많다고 해서 견과류 또 꼭 먹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기름 같은 경우도 올리브유 같은 경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몸에 안 그래도 체지방이 많거든요. 체지방이 많은데 견과류 먹고 몸에 좋다고 또 올리브유 먹고 이러면 사실은 좋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지방을 덜어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더 끼게 되면서 기혈의 에너지 순환이 더 안 되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기름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가 가는 경락에 이끼가 꽉 껴 있는 걸 자꾸 이끼를 더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체질적으로도 비뇨생식 기능이 약하고 이런 경우는 몸의 물의 에너지, 이 호르몬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가 위로 뜨면서 성격도 좀 급해지고 잠도 안 오고 예민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몸을 좋게 하는 뭐 기능식품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홍삼이잖아요. 홍삼, 인삼. 또 사실은 이 몸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이야기 홍삼, 인삼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항암식품이 되고 좋은 식품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몸에 부족한 게 불의 에너지가 아니고 물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불의 에너지가 넘쳐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홍삼이나 인삼 같은 걸 먹게 되면 이 이제 균형이 더 깨지면서 더 몸이 열이 나고 또 예민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푸드도 이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내 몸에 맞게 어떻게 먹을 거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항암 음식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맞지 않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너지,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좋은 음식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좀 피할 음식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뭐 대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도 좀 말랐고 몸도 어떻게 보면 팔다리는 근육이 부족하면서 배가 자꾸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이런 형태의 이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키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찬 걸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찬 걸 데우는데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또 부드럽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부담을 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아까 브로콜리 나름대로 뭐 케일 같은 것도 익혀서 먹을 수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위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익혀서 조금씩 자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미라든지 귀리 같은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폴리페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그 항산화 식품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미하고 백미의 차이는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쌀룬이죠. 배아가 있으면 현미가 되는 거고 배아까지 깎아내버리면 이제 백미가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현미를 먹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현미가 또 이제 소화에 그런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또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가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현미나 귀리 같은 걸 죽으로 해서 드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부나 청국장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분들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같은 걸 찜으로 해서 익혀서 먹으라는 거죠. 시금치도 데쳐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평소에 즐겨 드시면 좋은 차는 인삼차, 홍삼차, 특히 이제 생강차, 이 생강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암 식품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제 피해야 될 거는 밀가루. 왜냐면 밀가루는 이제 그 성분 속에 이제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찬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찬 거 피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녹즙이라든지 생채 이런 것들은 좀 생으로 먹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도 과다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체질에 과하게 먹으면 이게 또 위장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좀 드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이제 물만 먹어도 붓는 것 같고 몸이 무겁고 또 이제 체지방이 많으면 전신 비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식사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일단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제 소량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 소량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한 접시에 먹으라는 얘기도 뭐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식사량을 4분의 1씩 줄여서 어쨌든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게 먹으면서 음식을 가능하면 어떤 종류를 먹는 게 좋냐면 좀 가볍게 먹는다. 그리고 좀 맑게 먹는다. 탁하게 먹으면 또 이제 지방이나 기름 같은 게 많고 몸에 오히려 좀 몸이 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름기를 줄여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쉽게 얘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살을 빼려고 하는 모양이다. 살을 빼려면 하루에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 식사를 뭐 한 끼만 하든지 두 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먹고 적게 한 번에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사실은 뭐 나중에 체지방이 빠지고 체중이 빠질 겁니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위를 줄여야 됩니다. 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넣는 거하고 하루 세 번에 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한 번에 넣으면 그 하루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많은 양을 넣어야 되고 위를 줄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조금씩 나눠서 넣게 되면 위를 줄일 수가 있죠. 위는 한 2개월 정도만 하면 위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게 먹어도 포만감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맑고 가볍게 이제 드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곡식으로 따지면 메밀이라든지 보리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 토마토 또 양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양파도 이게 우리 몸에 순환을 시켜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베리류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체질에 좋습니다만은 아까 에너지 생성 같은 경우는 베리류도 너무 차게 또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뭐 잼으로 먹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좋겠고 이제 에너지 순환 기능은 뭐 위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게 좋고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또 추천하는 차는 뭐냐면 저는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녹차를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녹차. 사실은 이 녹차는요, 우리가 차중에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커피 문화가 너무 많이 지금 뭐 만연해 있습니다만은 차에 가장 어떤 차를 꼽으라면 저는 녹차를 꼽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녹차 문화가 돼 있죠. 하나의 생활에 돼가 있고요. 그만큼 녹차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성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카테킨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든지 뭐 카페인 성분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성분이 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이런 이 녹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차 뭐 또 발효액에서도 차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녹차를 좀 제가 추천을 하고요.
순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차가 녹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엉도 이게 사실은 이뇨시키고 순환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엉차 같은 경우도 좋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사실 커피도 저는 권해요. 아침 10시 전에 커피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항암식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커피는 아침 10시 이전에 먹으라. 왜냐하면 커피가 몸에 들어가면 12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밤 10시 전에는 커피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12시간 전인 아침 오전에 먹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차는 제가 다시 녹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순환 기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침에 일찍 먹으면 에너지 생성 기능에도 좋고 사실은 균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 녹차에 커피만큼은 아닙니다만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 자연 에너지 리듬을 타게 하는, 아침에 해가 뜨면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가 끌어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차를 마셔서 에너지를 같이 끌어올려주면 굉장히 몸에 에너지 순환을 시키는데 하루 어떤 시작으로서 굉장히 좋은 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환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름이 많은데 올리브유, 견과를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특히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게 당분이 많아서 나중에는 다 지방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균형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비뇨생식 기능이 타고날 때 좀 약하게 타고나고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고 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뜨면서 잠도 못 자고 좀 예민하고 또 입도 마르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열을 내려야 돼요. 열을 내리고 물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떤 열의 에너지를 내리고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이런 쪽에 뭐랄까 찬성질의 음식 이제 이런 걸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찬성질이라는 건 음식 자체가 차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음식의 어떤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찬성질은 주로 바다에서 나는 거는 이 깊은 바다에서는 대부분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굉장히 추천하고요. 생선 같은 경우도 거의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이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버섯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음습한 데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섯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배나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좀 약간 찬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과일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뭐가 좋으냐면 차로 먹는 거는 뭐가 좋으냐 하면 이제 국화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국화차는 몸에 물이 부족하고 열이 위로 뜨면서 뭐 뒷골이 땡기고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입 마르고 뒷골 땡기고 화가 날 때 여러분들 국화차 한 잔 드시면 그 국화의 어떤 그 꽃의 성분이 열을 내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한약재로도 씁니다만 구기자 같은 게 차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산수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몸에 호르몬이나 이런 생성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맵고 짠 어떤 자극적인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열이 많으면요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걸 먹으면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홍삼, 인삼 안 좋죠.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늘이 어떤 향신료로서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마늘, 고추, 후추, 계피 이런 것들이 다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인, 특히 이제 저녁에 커피 마시는 거, 오후에 커피 마시는 거, 특히 이제 녹차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암 환자가 운동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암 환자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술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양하면서, 선생님,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암세포가 몸에 아직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운동을 하면 이 암세포가 몸에 퍼져가지고, 오히려 더 암이 더 이렇게 또 뭐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혈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혈액은 가만히 있으면 탁해지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게 오히려 암세포를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순환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추동력으로 인해서 이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운동도 내 몸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늘 에너지가 딸리고 피곤해하는 사람이 운동해야 된다고 피트니스 센터 끊어가지고 강하게 운동하면 그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손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운동이 뭐냐면 걷기죠. 산책, 걷는 건데 이 걷는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에너지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조금 내가 소화 기능도 안 좋고 에너지가 식사량도 많지가 않고 이러면 그냥 기분 좋게 산책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내가 좀 몸도 붓고 막 체지방도 많고 비만이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스피드 워킹을 해야 됩니다.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만이 걸어줘야지만이 사실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져서 예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 스피드 워킹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파워 워킹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가지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오히려 천천히 하체에 힘을 주고 걷는 그런 파워 워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균형을 잡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쉬운 걷기 운동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 위에도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라. 절대 땀 빼고 너무 강력한 그런 운동 하지 마라. 뭐 하느냐?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요가하고 또 가능하면 가볍게 산책하고 이 정도로 하는 거고요.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강하게 해야죠. 땀이 진짜 막 그렇게 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같은 거 에너지 필요 없는 거 많이 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체지방 줄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은 뭐라 그랬죠? 물이 부족해서 기가 너무 떴다 그랬잖아요.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 끌어내리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게 계단 오르기죠.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해서 기가 떴을 때도 예민해졌을 때도 계단을 생수 하나 들고 계단을 편하게 오르면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고요. 또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실내 자전거라든지 뭐 스쿼트 또 런지 이런 것 뭐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이제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분들한테 내가 저녁에 심한 운동을 하지 마라. 저녁에 그냥 가볍게 몸에 에너지가 돌 정도의 운동은 괜찮은데 저녁에 가서 뭐 상체 막 역기를 든다든지 가슴 근육 키우는 이거 다 사실은 엄청나게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도 못 자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운동에도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암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 에너지가 순환이 되고 피가 맑아진다. 암 환자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몸의 에너지 특히 정상화하고 몸의 내 환경을 바꾸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운동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잠에도 그냥 무조건 뭐 많이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잠에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라. 해가 내려 비추고 만물이 생성하고 에너지가 올라갈 때는 나도 잠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같이 자연의 에너지를 타주면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내 몸이 업되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 리듬에 맞게 밤이 되면 뭔가 좀 격렬한 운동이나 이런 걸 피하고 좀 안정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리듬을 타주라. 그리고 잠은 얼마나 자는 게 좋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면의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7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현대인들 제가 10시에 자기 참 어렵다는 얘기도 저도 이해하고 또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11시에는 자라. 왜냐하면 1시간 정도는 늦게 자도 몸이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특히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11시에는 자고 아침에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그런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잠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조금 길게 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시부터 5시까지를 포함해서 뭐 7시간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8시간, 9시간 자야지만이 오히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꼭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비만 관리, 내 몸에 체지방이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먹는 거 신경 특별히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먹는 것도 중요하면 운동 제가 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반드시 11시 전에는 자라. 왜냐하면 이게 11시를 넘기면 아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특히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깨지거든요. 식욕을 막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서 야식의 유혹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평소에 내 의지대로 이 식욕을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폭식하면 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가 늘어나 버리면 위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이 포만감이 안 생기기 때문에 과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전에 수면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균형에 문제가 있고 잠 못 자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깊은 수면을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수면에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글에서 카이닥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에너지 균형에 도움이 되는 수면 운동법도 있고 또 평소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활 수면 위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이제 환자분들한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뭐랄까 신경 써야 될 게 뭔 것 같아요 이러면 환자분들은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스트레스가 가장 건강에 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몸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또 푸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필요한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또 심폐의 어떤 순환 기능을 통해서 잘 순환하고 이 균형 일종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잘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에너지를 딱 그냥 정체시켜버려요.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너지라고. 에너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기혈의 에너지가 순환이 정체가 되게 되고 만병이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모든 병이 생성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 우리 보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뭐냐면 비록 몸에 암이 있고 고생을 뭐 하더라도 평상시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생활하셨어요.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고 무슨 암인 몇 기입니다.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 한 3개월 내로 특별히 어떤 걸 하질 않는데 한두 달, 두세 달 내에 몸이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암이라는 거, 아, 나는 이미 이제 시한부 인생이구나. 이런 어떤 암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미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기혈의 에너지 흐름이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들한테 제가 가장 큰 적이 뭐냐? 일종의 공포죠. 암에 대한 공포. 그걸 벗어나려면 이제 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가 해결책도 나오고 방법도 나온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암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 암이라는 게 우리가 몹쓸 병이 뭐 어떤 세균이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균이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 몸의 에너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보내주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기혈 에너지가 보내는 신호고요. 그 기혈 에너지가 보내는 신호가 뭐냐면 내 피를 좀 맑게 해주라. 내 영양분을 좀 맑게 해서 좋은 원료를 좀 공급해주고 또 피를 좀 맑게 해서 면역 기능으로서 필요 없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 생기는 이 암세포를 좀 없애주도록 좀 깨끗하게 좀 해주라라는 그런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먹는 채소나 또는 뭐 곡류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식품들 중에 색깔이 진한 거 이게 다 이제 항산화의 슈퍼푸드니까요. 이런 슈퍼푸드를 골고루 제가 이제 에너지 상태에 따른 식단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평소에 드시고 이제 그런 걸 드실 때도 가능하면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카이닥으로 진단해보고 또 거기에 맞는 생활법이 이제 노비노 생활 건강법이니까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절도 우리가 지구가 이제 23.5도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계절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계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에너지라는 게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뭐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또 그 사계절의 변화 에너지도 있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루의 에너지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에너지가 태양이 해가 뜨고 지구에 햇볕을 내려 비추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이제 생명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안정이 되면서 내려가면서 저장이 되고 뭔가 정리하고 안정되는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직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몇 시간, 8시간이든 뭐 6시간이든 잠을 자면 그건 잠 자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잠을 자는 거하고 또 그냥 우리가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경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잠을 자는 거하고는 이 앞으로 이게 쌓이게 되면 내 몸에는 엄청나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의 어떤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이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생체 리듬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뭔가 이게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 아주 순조롭게 흐르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역행되고 있으면 뭔가 내 몸이 이게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얼마나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신과적인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잠만 특히 정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은 잠만 제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만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 패턴만 유지하면 저는 건강 회복에 굉장히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밤 11시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인식이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에는 몇 가지 그 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로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천년 피로 회복제거든요. 이제 피로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뇌를 쓰고 나면 낮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뇌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데노신이라든지 또 아밀로이드 베타라 이런 이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는 척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척수액이 잠을 통해 이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거거든요. 씻어내주는 그 작용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요즘 최근에 우리가 가장 또 이제 사회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라는 거는 뭐냐면 뇌세포의 노화거든요. 그리고 그 치매 중에 한 60% 내지 80%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라는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지금 얘기하는 뇌의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면에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게 되면 뇌 노폐물 제거를 못하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의 생성이라는 겁니다. 호르몬의 생성은 우리가 잠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요. 호르몬이 항상 잠잔다고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이 나오는 타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수면의 골든타임은 10시부터 한 5시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일찍 재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안 자게 되면 호르몬 생성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주는 천년 호르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의 흐름의 에너지 흐름의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 갱년기를 앓게 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에 어두워진 에너지가 이게 물의 에너지예요. 호르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물과 불의 균형이 깨져 있다가 물이 부족하다가 이 외부의 자연의 물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음량이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피로도 또 덜한 것 같고 오히려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잠을 자기가. 이제 그러다 보면 호르몬 생성이 더 안 되고 더 몸의 균형은 깨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또 커피도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카페인이 사실은 뇌를 각성시키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우리가 몸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 따라서 분해하는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알코올 분해 속도도 사람에 따라서 뭐 소주 2병을 먹어도 금방 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두 잔 먹어도 그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또 이 분해 능력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이 카페인이 12시간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기를 보통 6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6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2시간이 남아있으면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면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생성이 되는 게 밤 10시부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침 10시 이전에 커피를 마셔야지만이 그 카페인이 밤 10시 이전에까지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뇌가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들 사실 점심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이게 그냥 완전히 문화가 돼가지고 이게 자기 몸의 생체 리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몸 에너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사실은 우리가 눈, 코, 입, 이 팔다리, 우리가 뇌도 마찬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한의원 가보면 뭐 우리 환자분 기혈 순환이 안 됩니다. 또 기가 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현대의학에서는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파액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몸에 신경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같은 신경의 작용이 있고요. 또 인체도 사실은 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생체 전기를. 자기장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에너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체 몸의 원리만 알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만들고요. 또 만들어진 에너지가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기관에 잘 공급하도록 해주고, 에너지 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일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하나의 생체 리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뭐 먹으면 되고 또 뭐 운동도 무조건 뭐 하면 좋은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에너지 생성을 말씀을 드리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 중에 이 소화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심장과 폐 이 순환 기능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 움직임, 사실 운동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체지방이 크게 많지 않고 또 근육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움직여주면 그게 충분히 에너지를 심폐기능과 함께 해서 인체 각 기관에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에너지 이제 균형이라는 거는 이게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인체의 우리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비뇨생식 기능과 여기에 이제 균형의 작용을 하는 게 잠입니다. 잠과 정신활동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또 에너지가 생성되고 순환 공급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인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부분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라는 거는 아침에 해가 뜨면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고요, 또 밤에 해가 지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과 하강에 이렇게 큰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이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수천 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이미 유전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 중요한 요소죠. 좋다는 건강법,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마다 에너지가 이제 다른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 기능과 순환 기능과 비뇨생식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어떤 친구는 늘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피곤해하고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감기 달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 주위에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살도 안 찌고 굉장히 또 성격도 외향적이고 이런 이제 친구들이 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하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또 자기 다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고 이 잠자고 하는 생활 패턴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체형과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평소의 질병이나 또 증상, 이게 다 이제 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방 같은 경우도 그 에너지 상태에서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요법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식하면 건강에 좋다 이런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이 소식해야지만이 장수한다고 소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에너지 부족하면서 오히려 면역력 떨어지고 오히려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보면 저탄수화물 고단백, 저탄고단 이런 요즘 식이요법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 단백질이 좋다고 파우더 먹고 잡곡육 먹고 하면 소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 또 보면 최근에 요즘 피곤하고 하니까 홍삼을 먹는다든지 또 흑염소 같은 거 이거 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라는 측면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반짝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성질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늘 눈에 충혈되고 입이 마르고 또 전립선 하체 힘도 이런 분들이 기가 다 떴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홍삼 같은 열 건강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더 잠 못 자고 더 문제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흑염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늘 물만 먹으면 붓고 살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흑염소 같은 걸 먹으면 나중에는 몸이 더 비대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이제 순환이 안 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제 운동을 내가 비유를 들어도 우리가 허리 아프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이 뭡니까? 아마 얼핏 떠오르는 게 수영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수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비대하고 그냥 평지에서 운동하고 하기는 중력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왜냐하면 부력에 의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유연성도 기르고 또 물에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도 줄일 수가 있고 아주 유산소 운동으로는 최고의 운동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늘 소화 안 되면서 피곤하고 근육량 부족하고 또 마른 복부 비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허리 아픈 경우 많아요.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허리 아프면 수영이 좋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찬물에서 에너지를 뺏기면서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생활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내 몸의 에너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모를 보면 예를 들어 말라 쓴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에너지 생성이 안 되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이에요. 균형이 깨지면 기가 위로 뻗치면서 상기되면서 에너지가 다 발산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성격도 급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의사들이 보면 환자가 딱 들어오는 걸 보면 굉장히 뚱뚱하고 뭐 예를 들어 비대하다. 저 사람 에너지 순환이 안 되겠구나. 그 순환이 안 되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자고려면 얼굴이 붓기도 하고 손톱 부석부석해질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 무릎 팔다리 뭐 우리 족저근막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외모를 보면 이제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격,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질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질환 이런 걸 이제 종합하고 또 이제 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게 알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책을 통해서 뭐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은 요즘 SNS 검색해 보면 사실은 뭐 요즘 뭐 챗 GPT라든지 물어보면 다 나와요. 하지만 그게 이제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게 하고 그 단순한 몸의 원리를 좀 강조를 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생활에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카이닥이라고 코리안 AI 닥터인데 이제 인공지능 한의사죠. 우리 프로 보면 이제 요걸 책에 사실은 조금 넣었고 뭐 책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SNS 검색을 해보면 노비노 건강법이나 요 검색을 해보면 일반인들 누구나 자기 개인 정보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 인식 전환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해보면 그 내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순환은 몇 점이고 균형은 몇 점이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기능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어떤 걸 먹고 또 어떤 거는 좀 주의하는 게 좋고 운동도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거는 또 피하고 또 수면에 있어서도 뭐 어떤 걸 가장 이런 이제 솔루션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카이닥을 활용을 해서 쉽게 그냥 한번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결코 좋은 식사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참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 음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일단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에 일단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몸에 저장된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지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줄죠.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기능이라는 게 음식을 일단 차단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게 되면요. 모든 기능들이 일종의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하루를 봤을 때 23시간을 공복을 하고 하루에 한 끼, 1일 1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는 16시간을 공복을 해주고 한 8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만 먹게 되면 사실은 공복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또 이제 몸에 저장된 걸 쓰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한 5일은 먹고 이틀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에 과잉된 필요 없는 지방도 태우고 또 모든 인체 기관도 한번 활성화시켜서 이제 건강을 찾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이게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요. 모든 기관은요. 사실은 거의 우리가 잠잘 때 이후에는 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능을 하려면. 근데 일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무리 없이 들어오는 거하고 갑자기 이틀 정도 그냥 단식을 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또는 하루에도 뭐 1시간만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뇌 세포가 노화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끼 일정하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가장 모든 인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간헐적 단식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쨌든 좀 뭐랄까 좀 극단적으로 내가 체중을 급하게 좀 빼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뭐 한 번 정도 그런 걸 통해서 몸에 축적된 체지방도 빼고 생리 기능도 한번 활성화시키고 이제 좋은 방법인데 그냥 이런 정확한 지식 없이 일반인들이 요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비만 관리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보면 사실은 인체 에너지에 전혀 문제가 없고 멀쩡한 친구가 괜히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효과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일생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롱텀인데요. 우리가 몇 개월 단기간의 그 몸의 변화를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이죠. 무작정 시작한 간헐적 단식. 어떤 점이 위험할까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팔다리는 가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이 있잖아요. 중년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배가 자꾸 나오는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근육은 빠지고 이제 체지방이 자꾸 축적이 되는 이런 경우 나 뱃살을 좀 빼겠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이제 다 이제 1차적으로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체중이 좀 줄고 뭔가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단식을 멈췄을 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근육이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멈췄을 때는 이제 완전히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몸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게 건강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만드는 생성도 중요하고 또 만들어진 걸 각 기관에 보내주는 순환도 중요하고 또 생성하고 순환이 이게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하나의 어떤 생체 리듬 균형을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딸리면 어떻겠습니까? 에너지가 딸리면 성격이 어떻게 되겠죠? 적극적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늘 피곤한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이 따뜻할 수가 없죠. 손발이 찰 수밖에 없죠. 그리고 머리도 늘 어지럽고 또 조금만 소화 안 되면 에너지가 위로 몰리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 팔다리는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형태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체질적으로 심장과 폐에서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너무 몸이 무겁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도 뻣뻣하고 얼굴도 부스부스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한 30분이든 움직이면 이제 부기도 빠지고 이제 생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에너지 순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00이라는 정상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에너지 순환 기능을 한 80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50, 60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지만 이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데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도 이제 몸이 무겁기 때문에 자꾸 눕고 싶어 하고요. 또 숨이 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붓고 전신적으로 이제 전신 비만이 오게 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순환 대사가 안 되면서 체지방이 이제 우리가 인바디 검사나 이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체지방이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근데 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몸에 체지방이 늘어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심장, 또 중풍, 또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 뭐 무릎 이런 발목 같은 관절염, 뭐 심지어는 이제 암도 사실은 비만이 이제 체지방이 과잉되는 게 원인의 1위 정도로
이제 모든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균형 같은 경우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에 타지를 못하고 밤이 되면 에너지가 아래로 다운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에너지가 위로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뇌도 안정이 되고 세포들이 다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위로 뻗치면서 각성이 되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건 뭐 불면뿐만이 아니라 기가 위로 뻗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어깨가 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도 건조해지고 입도 마르고 또 심하면 귀에 소리도 나고 성격도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체는 빈약해지면서 오히려 상체만 좀 이렇게 비대해지는 오히려 상체 비만 형태가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자연의 에너지 낮에는 상승하고 밤에는 안정이 돼야 되는 이 균형이 깨진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실은 정신과 질환들이 많아요. 요즘 특히 뭐 별로 기분이 좋은 일도 없고 굉장히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면서 뭐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심지어는 공황장애니까 이게 다 사실은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지금 못하고 있다 내가. 그 원인은 대표적인 게 잠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기분 나쁜 얘기를 듣는지 이러면 에너지가 딱 정체가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흐름이 깨지게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되죠. 몸을 살리는 간식과 몸을 죽이는 간식을 무엇인가요? 요즘 우리가 워낙 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간식은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에너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한 또 근육량이 부족한 그런 에너지 생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에너지를 소화시키는 이 소화 기능이요. 소화 기능이 좀 약하게 타고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엔진을 표현을 쓰는데 조금 엔진을 작은 걸 달고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많이 해야 돼요. 수시로 틈날 때마다 이제 간식을 하는데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라든지 찬 음료수, 특히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라든지 또 이제 뭐 과일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찬 걸 드시는 건 좋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 밀가루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소화에 부담이 되는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찬 걸 먹게 되면 이 사람들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찬 걸 먹으면 그 찬 걸 데워야죠. 데우기 위해서 소화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과일 같은 것도 실온에 뒀다가 또 익혀 먹거나 뭐 오히려 또 이렇게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면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요즘 뭐 사실은 단백질 간식 같은 경우도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고요. 아침, 점심 사이 또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뭐 간혹 환자들분들한테 이제 추천해주는 간식은 제가 이제 찰떡을 좀 추천을 해요. 이 찹쌀이 사실은 휘발유로 연료로 따지면 굉장히 고급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찹쌀 뭐 한 5, 또 이런 현미 잡곡 같은 거 한 3, 우리 요즘 뭐 좋은 몸에 좋은 견과류 같은 걸 해서 5대 3대 2 정도로 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서 가방에 넣어서 이제 뭐 한 대여섯 개 가져가서 어느 정도 실온에 있으면 온도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사이에, 점심, 저녁 사이에 드시면은 에너지 생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찰떡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찹쌀이라는 자체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밥보다는 떡이 훨씬 더 조직이 치밀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밥 먹듯이 대충 씹어서 먹게 되면 위에서 그걸 분해하고 하는데 이제 부담이 되니까 소화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입에서 그냥 소화를 시켜서 넘긴다는 그런 기분으로 드시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간식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제 하지만은 뭐 내가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체성분을 해보니까 체지방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간식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하냐면 체중을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위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위 용량을. 위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위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루 먹는 한 끼 먹는 음식을 한 접시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씩 이제 평소보다는 줄이는 거죠. 줄여서 이제 한눈에 보면서 먹으면 조금 식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면 환자분들 중에 한약의 도움도 좀 받고 본인 노력해서 아주 몸을 잘 만들어서 이제 진료를 이제 중단을 마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년 뭐 2년 후에 선생님 제가 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간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줄이는 이유는 식사량을 위를 줄여 놓으면요, 우리가 식사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용량이 어느 정도 차면 포만감이 느끼면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식욕을 억제한 렙틴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식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적게 하려고 위를 줄여놨는데 간식을 먹게 되면 위 용량에 이상되는 또 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소모를 못하게 되고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고요. 또 지방이 쌓이게 되다 보면 뇌에서 그 지방세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를 키우라는 사인을 주게 되고 위가 다시 커져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만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절대 간식은 하면 안 된다. 간식 습관은 버려야 된다. 제가 이제 심지어는 혹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도 식사 때 먹으라는 식으로 내가 농담 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진짜 상황이 되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 간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낮에 먹게 되면 그만큼 식사량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분들은 간식을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체지방이 많고 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신 비만인 경우는 간식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팔다리가 가늘고 마른 복부 비만 환자는 뭐든지 많이 먹어야 되고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뇌에서 그 근육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 사이즈를 키우는 사인을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체질 변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위기능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하루 3끼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부득이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 우리 직장인들 아침 못 먹는 경우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간단하게 너무 식사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뭐 삶은 계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뭐 쉽게 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삶은 계란 한 2개, 뭐 또 이런 두유 같은 경우도 좋은 두유들이 많더라고요. 두유 하나, 계란 2개. 또 뭐 양배추 샐러드 조금이나 아니면은 뭐 오이, 당근 조금 이렇게 먹고 가면 사실은 이게 쌓이면은 그 사람의 몸의 에너지 생성과 인체 각 기관이 작용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루 3끼를 꼭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다이어트 비만을 신경을 쓰다 보니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SNS에 어느 연예인 누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식단은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일반 식사 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 잡곡에다 뭐 특히 이제 좀 신경을 쓰시면 귤이나 콩 같은 그런 걸 조금 넣어서 통곡물 같은 걸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하면 되고요. 뭐 단백질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계란이나 두유, 두부, 또 생선, 뭐 고기 이런 거 이제 그냥 드시면 되고요. 뭐 해조류 우리가 또는 바다에서 나는 김, 미역, 다시마 또는 뭐 우리 채소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또 과일도 제철 과일에 적당히 이렇게 그냥 골고루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줄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하지만 나름대로 좀 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 또 흰쌀밥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정제 곡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당 특히 이제 청량음료,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은 뭐 단순당으로서 사실은 바로 우리 몸에 과잉되면 지방으로 바로 축적되는 거거든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부들한테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부들은 과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해요. 뭐 사실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네랄도 많고 섬유질도 있고 좋은데 특히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만 뽑아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입맛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몸에 체지방 축적하고 혈당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공식품이죠. 이제 그 속에는 색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공 감미료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술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가 주류 문화라 그럴까요? 주류 어떤 건강을 위한 술 먹는 방법이랄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가능하면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맥주 막걸리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정류주라 그러죠. 우리가 소주도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희석주가 있고 정류주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흰 병에 들어있는 정류주를 위스키나 이런 걸 조금 권장을 하고 그다음 이제 술은 하루 드시면은 사실 한 이틀은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각 술마다 어떻게 보면 술잔이 있잖아요. 그 해당되는 술잔에 2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간은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간은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주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 좀 안 좋습니다. 뭐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막 분비가 잘 되고 분해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뭐 나는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일 술을 먹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은 이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 뭘 제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운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운동은 한 3가지 정도 작용이 있어요.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폐 기능과 일상의 움직임과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경락을 따라서 각 인체 기관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는 에너지를 보내주는 추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상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굳이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작용은 뭐냐면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전신 비만에 체지방이 많은 이런 분들은 사실 운동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줄여야지만이 에너지가 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체지방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가 가는 길이 경락인데요. 이거는 강물의 흐름과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강물이 흐르듯이 경락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체지방은 강물이 흐르는데 강바다의 이끼와 같은 거예요. 이 체지방이 늘어나면 이끼가 꽉 끼게 되고 에너지 흐름이 늘어지고 에너지 흐름이 늘어지면 그게 물이 잘 흐르질 못하면 어떻죠? 물이 탁해지고 섞잖아요. 똑같은 경우로 우리 몸에 대표적인 혈액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라는 게 흐르질 못하면 이게 탁해지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아까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그랬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져도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하체가 가늘어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에너지의 흐름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락이라는 강을 생각했을 때요. 이 근육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흐르는 강폭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강폭이 넓어야지 많은 에너지가 가서 인체 각 기관에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운동이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 운동이라는 건 에너지를 잘 인체에 공급해 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기본적인 추동력도 만들어주고 또 경락의 어떤 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체지방이라는 이끼도 제거해주고 또 강도 폭을 넓혀서 많은 에너지가 가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에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은 에너지를 잘 추동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폭도 넓혀주고 찌꺼기도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가는 길이 이제 뭐냐면 경락이라는 거거든요. 왜 자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하더라도 평소에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숙이고 있고 쉽게 몸을 접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락이라는 게 우리 복부라든지 이 등 쪽으로 어떻게 보면 경락이는 우리 도로교통망하고 같은데요. 이 고속도로의 큰 경락의 흐름이 사실은 이 복부 쪽하고 덩어리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접고 있으면 그 에너지 가는 호수를 접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 지방이 쌓이는 곳이 옆구리, 복부, 또 팔뚝, 허벅지 이게 다 경락이 팔이 접히는 부분이에요. 이 경락이 접히는 부분에 사실 이런 체지방이 과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해서 특히 이제 약간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는 이 자세가 우리가 경락을 바로 피는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어떤 권고를 하냐면 책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30분마다 일어나라 그래요. 그 왜냐? 한 30분 정도 접어 있다가도 일어나서 에너지 경락을 한번 피워줘야지 몸에 에너지 순환이 되면서 에너지 공급을 또 장애를 받았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 우리가 직장인들이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면 우리 동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핸드폰 알람 같은 걸 해놓고 뭐 한 1시간이든 한 50분마다 가벼운 알람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일어나서 뭐 기지개 한번 켜고 해주라. 사실은 그게 저녁에 막 하루 종일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가서 막 운동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이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보면서 지하철에 모든 분들이 다 이거 들고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 얼핏 다 저기 어떻게 보면 제 미래 고객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지금 이 자세를 통해서 경락을 바로 피워줌으로써
에너지를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도 또는 뭐 평소에 거울 앞에서 한번 내 자세를 뭐 허리가 숙여지진 않는지 가슴이 너무 앞으로 또 숙여지진 않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제가 마른 복부 비만, 근육량 부족한 사람요. 사실 운동이 좋다고 에너지가 딸리는데 운동하면요. 사실은 에너지가 오히려 소모가 되면서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운동보다는 먹는 걸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에너지를 만들면 여력이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면 위기능도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평소에 소화도 안 되고 손발 차고 늘 피곤한 사람을 너 야 운동 부족이니까 운동하라고 막 피트니스 센터에 끊어가지고 막 하면 사실 얼마 못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자기 에너지에 맞게 해야 된다. 또 반면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요. 비만하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동이 좋으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체지방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절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 1kg가 사실은 움직임에 따라서는 한 5kg 정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체지방이 뭐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한 10kg 정도에 오버된 경우 사실은 뭐 조금만 비만해도 그런 경우 많은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하고 뭐 마라톤 하고 이러면 이제 살 빼겠다고 하면 인대 근육 다 이제 손상을 받아서 나중에는 몸을 슬림하게 만들어 놔도 이미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도 우선 음식 조절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어져서 저녁에 잠 못 자고 뭐 뒷골 땡기고 입 마르고 눈에 충혈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해야 된다고 저녁에 막 퇴근해가지고 또 특히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막 엽기 들고 상체 운동하면요. 사실 몸 에너지 균형 다 깨는 거거든요. 잠 더 못 자죠. 그래서 운동도 자기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지나친 운동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뭐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활성산소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뒤에 맨 가스가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운동도 적절하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몸에 좋다고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오히려 이게 과잉되면 이 활성산소가요. 우리 유전자의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염색체의 수명과 관련되는 텔레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라버려요. 그러면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뭐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일단 운동을 할 건지 음식을 조절할 건지 우선 선호도 있는 거고요. 또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빈속에 운동을 해야지만 이 체지방도 태워지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도 독소도 빼고 좋다. 또는 뭐 식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평소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식전에 운동하면 안 됩니다. 식전에 운동하면 에너지가 부족한데 운동하면서 뭘 소모하느냐? 근육을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어지럽고 이런 뭐 근육도 오히려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식사를 하고 한 식후 30분 후에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식후 30분 후에도 식후에는 바로 강력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에너지들이요. 위 운동을 위해서 지원을 가져요. 지원 사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다시 원대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위 혈액 같은 게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제대로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강력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들이 근육으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든요. 식사하고 운동이 무조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적당한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지금같이 강력한 운동을 식후에 바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체지방이 많은 이런 전신비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식전에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사를 안 해도 이미 체지방이라는 몸의 에너지가 이게 사실은 너무 체지방이 쌓여가지고 몸에 오히려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전에 운동을 통해서 그 체지방을 끌어내야죠.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하더라도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냥 가벼운 운동이 아니라 좀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강력한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식사 전에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식전에 운동이 좋으냐, 식후에 운동이 더 좋으냐 하는 부분도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이건 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운동은 아침에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연의 에너지는 사실은 인간의 에너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편한 방법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는 아침에 태양이 솟아올라서 햇볕을 비출 때 에너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통해서 몸의 모든 세포들을 깨워주고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 부득이 우리가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면 사실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녁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가 내려가야 되는데 막 역기 들고 상체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너무 땀을 뻑뻑 흘리면서 막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확 끌어올려 놓으면 저녁에 굉장히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표현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진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안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잠을 잘 자고 하게 되면 식욕이 조절이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이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 역행하게 되면 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밤에 이게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서 야식 유혹을 또 유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면 사실은 특별한 거 없어도 사실 즐거워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 오히려 기분이 업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은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맞게 아침에 또는 낮에 뭐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한 5시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끌어올려주고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좀 안정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어떤 운동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요즘 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운동을 할 때 이제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할 거냐, 근력 운동을 할 거냐 하는 목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요,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에너지가 딸릴 때는 강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냥 적절한 산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추동력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이 유산소 운동은 좀 숨이 차고 땀이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저녁에 잠 못 자고 뒷골 땡기고 하체는 약해지고 뭐 위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차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균형이 깨진 분들인데 사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강력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제 근력 운동은 하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육의 70%는 거의 엉덩이 허벅지에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려면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상체 근육 운동도 있고 하체 근육 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는 아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 저녁 또는 공복에 식후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이제 50대 50 상체도 해야 되고 뭐 하체도 해야 되니까 상체를 키우기 위해서 팔, 뭐 어깨 근육 또는 가슴 근육 한 50% 하고 엉덩이 허벅지 한 50%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40대 후반, 중후반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면서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있는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되고요. 50대 이후, 60대 넘어가서는 저는 좀 과할 정도로 진짜 하체 운동만 하라 그럽니다. 상체 운동은 아예 하지 말고 하체 운동만 해도 나이 들면 상체는 굵어진다. 예,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느냐 하체 운동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하체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될까요? 걷기 운동은 사실은 제일 좋은 운동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생성 안 되고 그간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 기분대로 걸으면 에너지를 추동해주는 그런 추동력으로 에너지 순환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만하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피드 워킹이잖아요. 좀 급하게 걸으면 오히려 이게 땀도 나면서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체지방이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그런 뭐 편하게 걷거나 또 급하게 걸을 게 아니라 천천히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항성 운동은 뭐냐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가지면서 걷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엉덩이 허벅지에 약간 힘을 주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파워워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워워킹을 하면 굉장히 좋죠. 예, 사실은 뭐 특별한 운동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평지에 걸으실 때도 이런 엉덩이 허벅지 힘을 주고 급하게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에 이 지면과의 접촉을 느끼면서 파워워킹을 해주면 하체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운동은요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라는 게 모든 기관이 매일 사실은 잠잘 때는 좀 적게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뭐 사무직이라든지 하루 종일 앉아야 돼 있어야 되면 사실 매일 1시간 정도 내외는 걸어야지만이 그 에너지 경락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매일 굳이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일주일에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하는 경우는 매일 해도 좋지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특히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되겠다고 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루 하면 한 이틀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근육이 피로를 느끼고 심한 경우에 뭐 우리가 근육이 찢어진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힐링이 되면서 근육이 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고 한 이틀 정도 쉬어주는 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비만은 무엇인가요? 네, 비만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뭐 대부분 그냥 자꾸 이제 체중계로 가서 체중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비만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많이 먹고 못 움직여서 이제 비만이 되는 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 사실 비만은 그게 아니에요. 비만은 내 몸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얘기 드렸던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잘 못 먹는 사람도요. 팔다리 가늘어지면서 자꾸 배가 나오거든요. 근육량 부족해지면서. 그건 이제 마른 복부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자꾸 이제 정체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지방세포 늘어나니까 그걸 먹여 살리려고 식욕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위도 늘어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균형이 깨져도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히려 저녁에 잠 못 자고 또 위에는 열나고 아래는 차지고 이런 그게 되면서 오히려 상체는 자꾸 비대해지고 이 아류가 분리가 되면요 위에는 더워지고 아래는 차고 분리가 되면 순환이 안 되면서 대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만이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거다.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 충분히 지금 뭐 마른 복부 비만이든 전신 비만이든 뭐 또 상체 팔뚝이 굵어지는 상체 비만이든 다 해결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나 뭐 해서 다이어트 해서 성공했다. 똑같이 해보세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 못합니다. 왜냐? 원인이 다 틀리거든요. 비만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비만에 좋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 노비노 건강법은 어쨌든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건데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정상화하는 건데 에너지를 정상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일정하게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안 움직이고 너무 그하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찌뿌둥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에너지 정상화되면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에 또 되면 일정한 우리가 알람 그 전후에 뭐 5분, 10분 전에 눈이 떠지고 이런 이제 에너지 정상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그냥 해결이 되고 또 몸의 여러 가지 질환들도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걸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생활법이죠. 내 몸에 맞는 에너지에 맞는 생활법이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다이어트도 내 몸에 맞는 생활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고비 다이어트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경제 논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너무 그냥 급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빨리 뺐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매몰이 되다 보니 나중에 사실은 더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고비는 이게 왜 유명하게 됐냐면요. 뭐 우리 요즘 최근에도 지금 이 사람 뭐 핫 이슈 인물이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이제 SNS에다가 뭘 올렸냐면 자기가 비만할 때 사진 또 이제 슬림해진 사진을 올리면서 이 위고비라는 주사를 맞고 내가 14kg를 뺐다라는 걸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의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포만감을 느끼면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제 뇌에 작용을 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고비라는 주사제는 GLP-1이라는 이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식욕이 밥맛도 뚝 떨어지고 이제 체중이 빠지고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사실 우리가 먹는 즐거움, 이 식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신이. 근데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상적인 식욕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시스템이 깨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SNS 같은 데 쳐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메시껍고요, 토하고 어지럽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 주사를 안 맞게 되면 이 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식욕이 더 항진돼 가지고 요요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식욕이 억제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음식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근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기본적인 대사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지방이 쉽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요요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약을 끊으면 주사가 들어오다 끊으면 바로 식욕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으면 바로 이제 원상복귀뿐만이 아니라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요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약값이 비용 부담이 만만찮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득이하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간헐적 단식 급하게 뭐 살을 빼야 된다 부득이하게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잘못 한번 주사를 맞고 그걸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제가 진짜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내장 지장을 쫙 빼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만 다이어트 하면서 기초 대사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다 기초 대사력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 기초 대사력에 작용하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근육량입니다. 사실은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고 특히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과일만 먹어도 자꾸 배에 살이 찐다니까요. 그게 왜냐면 기초 대사력 저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른 복부 비만이 올 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안 먹는데 선생님 저는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 진단받아서 어떻게 된 건 그게 이제 바로 근육량 에너지 부족에서 근육량 부족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조금 고단백의 식사, 두부, 콩, 계란, 생선 같은 고단백의 식사를 해야 되고요. 또 여력이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근육은 70%가 하체에 있으니까 하체 중심의 그런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 대사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겁니다.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게 되면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데요.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 생성이 안 되고 물이 마르면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상하가 분리가 되죠. 전체적인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다리는 얼음장인데 얼굴은 자꾸 열이 나고 이게 뭐냐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상하가 분리된 거예요. 그 원인은 호르몬이라는 물이 부족해지면 물이 불을 못 꺼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는 이 호르몬의 물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심장의 불의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주고요. 또 불의 에너지가 내려가서 물의 에너지를 데워서 위로 올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음양의 조화하고 균형의 밸런스인데 잠을 안 자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또는 갱년기에서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러면 불을 못 끄니까 불은 올라가고 아래는 얼음이 물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니까 대사가 안 되죠. 그럼 기초 대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호르몬 물의 에너지를 만드는 건 밤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다.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 이 마인드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때 가장 즐겁고 오히려 본인이 편해져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